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격심리학 천은영입니다. 네, OT에 이어서 우리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성격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격심리학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사실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일반 심리학이 인간의 보편성에 기준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인 것에 반해서 성격심리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차이와 특성,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격심리학은 사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격이라는 것을 형성해 나갈 때 과연 어떻게 성격은 형성되고 발달되어 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 행동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는 학문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쭉 이렇게 뒤에 강의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이렇게 쭉 따라오신다면 사실 뒤로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예상 문제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교재를 좀 보시기 전에요. 전체적인 어떤 목차를 한번 보십사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큰 흐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워나갈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세부 내용을 접하셨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실 내용들이 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실 내용은요, 이론, 기본적인 관점, 쟁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2절부터는요, 사실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대단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신역동적 관점, 그쵸? 네, 성향적 관점. 네, 인본주의적 관점. 네, 행동주의적 관점. 네, 그리고 네, 인지적 관점. 이렇게 5가지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게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그런 성격이 어때? 그 성격이 뭘까? 그 사람 성격은 좋아? 나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사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학자들이 연구한 개념은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서 접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간에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연구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한 상태에서 세부 항목들을 접하셔야만 사실 나중에 혼선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5가지의 관점에 의해서 한번 성격을 파악해 볼 것이다. 성격 심리학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부 항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성격의 이론과 연구법에서 1장 성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정의에서 먼저 성격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과연 성격의 개념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수히 성격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개념을 주고받았던 상호작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볼 성격의 개념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그런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검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좀 한번 보시면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다 읽고 설명하고 우리가 나열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만 짚고 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가시고 또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학자들의 견해는 뒤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학습하실 내용, 특히 1장에서 학자의 견해들은 제가 별표 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좀 이렇게 익숙하게 눈으로 익히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올포트 한번 보실게요. 네, 올포트에다 별표 치겠습니다. 실제로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사실은 객관식으로 쭉 이제 맞는 설명, 맞는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올포트의 견해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사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올포트의 견해만큼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견해는 사실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 또한 보편적으로 올포트의 그 성격에 대한 개념 정의, 견해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칠게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적인 역동 조직이다. 개인 내에 있는 역동적 조직이다. 라는 어떤 내용의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조직이라는 표현, 역동이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성격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조금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역동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시죠. 근데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나 상담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 역동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쓰여집니다. 특히나 심리 내적인 역동. 역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내면에 역동이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실 곧잘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심리 내적인 어떤 체계, 반응, 이런 구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인 역동,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 또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심리 내적인 정신 조직 체계가 역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학자들 견해 중에서 설리반과 프롬 정도만 좀 잘 우리가 유의 깊게 보시고 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반은 어떤 관점에서 견해를 밝혔냐. 사실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어쨌거나 인간의 성격이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죠. 그럼 언제 드러날까요? 네, 어떤 행동을 해야만 드러납니다. 특히나 혼자서 하는 행동 가지고 사실 판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리반은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성격이라는 것 일관성으로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격이다라고 견해를 밝힌 그런 학자입니다. 네, 프롬까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실게요. 프롬은 한 개인의 특징이 되는 게 성격이다. 그러므로 독특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 성격이다. 그리고 독특하긴 하지만 굉장히 선천적인 특질,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이 그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학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학자들은요. 쭉 눈으로 익히시는 네, 익숙하게 우리가 익히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를 맞추시는 빈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 밖에 다른 부차적인 내용들은요. 사실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눈으로는 익히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제 눈으로 익숙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런 학자들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고 또 나오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성격의 일반적인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성격은 굉장히 독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또 우리가 납득이 되시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독특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러한 성격이 사실은 안정적인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에도 좀 포인트 삼아서 밑줄을 좀 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에 보시면 안정된 행동 양식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한번 밑줄을 치시도록 할게요. 자, 안정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떠한 성격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동으로 드러남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이 비춰졌을 때 외부로 드러났을 때 사실 안정적으로 그런 패턴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을 행동 양식이라고 하죠. 사실 행동 양식은 이꼬르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정의 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격이 과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어떤 양자구도의 이야기는 또 추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성격이 유전적인 것만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 그렇다면 또 환경으로만 그럼 영향을 받는다. 유전 필요 없다. 생물학적인 요인 필요 없다. 우리 부모 안 닮을 수 있다. 기질적인 것들. 그냥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서 사실 태어난 이후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 또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성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 유전적인 것만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만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해서 특정 개인의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현재 이론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있는지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거스와 슐만의 그 성격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성격의 개념을 알고자 할 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게 반복되고 있나요? 네,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격은 학습된 행동 패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행동 패턴. 네, 보여지는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패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을 때,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행동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행동 패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나요? 뭐 응애 아이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도 막 패턴이 있나요?
아이의 눈 깜빡임 패턴이 있나요? 뭐 어릴 때 사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떤 패턴이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행동 패턴을 어떻게 인식해 볼 수 있을까?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행동 패턴은 뭐예요? 행동 양식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습한 것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학습 기제에 의해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포거즈와 사실 슐만의 가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는 성격 패턴에 영향을 준다. 자, 그렇다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격 패턴이 과연 형성될 때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환경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경우에 다른 행동 패턴이 나타나겠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원시부족에서 태어난 아이의 행동 패턴과 학습과 그리고 저기 서양에서 태어난 아이의 행동 패턴 다르게 형성되겠죠.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성격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독특한 조직을 갖는다. 요건 이의가 없으시죠? 예, 요거는 제가 OT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개인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성격은 독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연구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은. 그래서 성격 또한 독특성을 포함한다라는 가정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격은 반응의 선택을 결정한다. 자, 이건요, 사실, 이따가 나오는 그 성격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행동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제가 문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개선해서 더 행복한 인간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격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 사람의 행동 예언할 수 있게,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 또 추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겠죠. 개선했을 때 더 그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성격 패턴의 이해는 어떤 행동의 구체적인 기능을 이해하도록 해준다라는 식의 가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의 유사 개념으로 넘어가네요. 사실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려우신 내용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요?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중심으로 좀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하시면 사실 추후에 문제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은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성격의 유사 개념에서 세 가지의 성격의 유사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앞으로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의 미세한 차이들을 인식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과 성질과 기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쵸? 자, 성격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흔히들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은 어때? 저 사람의 성격은 좋아, 나빠. 저 사람 성격 마음에 들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실 때 성격을 많이 운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성질의 개념하고 성격의 개념을 좀 비교하실 때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은 성격이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비지적인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심리 구조를 살펴보면서 성격이라는 개념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비지적 심리 구조에 밑줄 치실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두뇌가 명석해. 성격이 좋아. 저 사람은 똑똑해. 성격이 좋아. 네, 성립되나요? 네, 저 사람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지적인 내용들이 반영됐을 때 그것을 성격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내용들은 사실 성격 특성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지적인 구조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성질은 어떠할까요? 네, 성질에는 도덕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네,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건 나쁘다, 좋다,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성질이 고약해, 성격이 고약해, 성질이 고약해. 뭐가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나요? 네, 성질이 고약해 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성질이 고약해 라는 말 안에는 그냥 단순한 현상에 대한 이해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그 표현 자체에서 아니면 그 안에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 라는 가치 판단이 내포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느 쪽이 가까우시죠? 네, 후자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질을 우리가 성격과 구분해서 보실 때에는 가치 판단, 도덕적인 어떤 좋고 나쁨의 의미까지 내포하는 표현으로 쓸 때 우리가 성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질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네, 기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성격과 성질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특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성격과 성질과 기질을 구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생물학적인 경향, 성향의 근거를 두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구분해낼 때 우리가 기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응애 태어나요. 그런데 물론 아이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 패턴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성격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어떤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정의 내림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유전적인 것과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모두 고려한 그런 어떤 개념들이 더 정의 내림을 하고 있는데 더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태어났을 때부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아이가 응애응애 울 때 어떨 때 우나요? 네, 배가 고플 때 울죠? 그럼 엄마가 와서 아이한테 젖을 물려줍니다. 근데 이때 아이가 이제 젖을 물었을 때 아이의 반응이 모두 다 똑같을까요? 어떤 아이는 바로 울음을 멈추고 엄마의 젖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내 평온해지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긴 했지만 먹기는 먹어요. 근데 엄마를 깨물어요. 엄마의 젖을 아프게 깨뭅니다. 약간의 공격성을 좀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표현하는 어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인 특성들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과 연결되어서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로 우리가 기질적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질적으로 이 아이는 불안을 많이 느껴. 기질적으로 이 아이는 공격성이 좀 높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질이라는 표현을 성격이나 성질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 기질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성격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의 성격의 특징적인 요소에 이렇게 크게 별표를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에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영역을 평가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빼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쭉 연결지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저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내용을 받아들이셨다면 사실 너무 새로워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독특성, 공통성, 그다음에 일관성, 역동성 이 네 가지의 성격적 특성, 성격의 특성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독특성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다라는 어떤 독특성, 고유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독특성이라는 성격의 특징적인 요소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독특성과 조금 어폐가 있잖아. 반대의 개념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공통성이지요. 공통성은요, 사실 인간이 그렇다 아무리 개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들 제각각 개인적인 특성만 난무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공통의 특성들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공통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특징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통성은 나중에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공통성을 떠올리시면서 그 의미였지 라고 혼란 없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관성 혹은 안정성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네, 성격이 사실 어떤 일회성 행동에 의해서 사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드러났을 때,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성격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이지요. 이런 어떤 측면들을 일관성 혹은 안정성이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동성. 제가 역동성도 언급하고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격은요,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행동적 반응을 일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추후에 그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우리가 정신역동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꼴은 역동적 관점이에요. 제가 역동이라는 표현은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뒤에서도 좀 생소하지 않으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역동성은 인간의 어떤 성격이 심리 내적인 체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반응이 왜 나왔을까? 심리 내적으로 어떠한 체계 속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격의 어떤 역동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격의 특징적 요소 다 이해되셨나요? 네, 별표 크게 치셨죠?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성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격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2번. 별표 치실게요. 2번, 성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제는 쉽죠? 앞에서 다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네,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심리 내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격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 당연하겠죠? 독특성이라는 인간의 성격에 우리 앞서서 봤던 특성 요소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넘어가시면 각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또 일관성이라는 표현 나왔네요. 그쵸? 자, 4번 성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네, 여기다 밑줄 치실게요. 네. 자, 맥락적인 이해를 해야만 성격은 잘 파악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격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 관점들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느 한 관점에 포함된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성격 심리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각각 어떠한 관점들로 바라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관점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인간의 성격 그리고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은 생물학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환경을 영향받은 측면도 고려돼야 되고요. 우리 계속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인 내적인 어떤 측면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정신적인 체계 혹은 뭐 인지적인 그 사람의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들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성격이라는 것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성격의 형성 볼게요. 자, 성격의 형성은 자, 쉽게 말하면 과연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한 각각 다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것들로 봤을 때, 그 이론들로 봤을 때 성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격은 유전적인 산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도 있었고요. 또 아니다. 성격은 환경적으로 학습되는 패턴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제가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다 영향을 준다.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봐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행동 유전학의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유전과 환경에서 3번에 행동 유전학 나와 있죠?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실제로 그 사람의 유전과 환경에서 오는 성격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쌍생아 연구가 있죠. 그리고 입양아 연구가 있습니다. 자, 쌍생아 연구와 입양아 연구는요. 문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별표를 좀 2개 쳐볼게요. 네. 쌍생아 연구 특히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분석되어집니다. 쌍생아 연구를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쌍둥이, 쌍생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뭐 주변을 살펴보면 친인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인이나 뭐 친구 이런 친구들 사이에도 쌍생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쌍생아를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네,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란성 쌍생아는요, 사실 유전 요소가 100% 같죠. 그렇죠? 생김새도 똑같아요. 근데 이란성 쌍생아는 어때요? 쌍생아라고는 하는데 같이 태어났는데 사실 아이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 형제자매 퍼센테이지랑 비슷합니다. 50% 정도 비슷한 그런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전적인 요소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과연 이 아이들이 환경에만 영향받는 것인가 아니면 유전에만 영향받는 것인가, 이거를 실험을 해본 게 바로 쌍생아 연구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100% 같다. 모든 게 유전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려면 이 아이들의 환경이 통제가 돼야 되겠죠.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겠죠. 근데 동일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와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게 형성이 돼야 돼요. 어릴 때 헤어져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도 유전적인 것이 모두 영향을 끼치는 거다. 100%다. 라고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두 아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성격으로 자라야 하죠. 그러나 뭐 실제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은 것들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것은 물론 신체적 특성과 양육 환경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유사성은 유전적 동일성과 환경적 동일성이 혼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어떤 밑줄 이렇게 쳐주시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요약된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양 연구는요, 사실 어린 시절에 사실 다양한 이유로 헤어져서 환경이 다르게 자라난 경우에 얼마나 성격이 입양간 부모의 성격을 닮는가, 아니면 아예 어릴 때 떨어져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생명을 준, 날 태어나게 해준 유전적인 부모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입양을 갔을 때 입양아 같은 경우에는 입양간 부모의 어떤 성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유전적인 요소가 그래도 강력하다라고 하려면 어때요? 네, 아무리 입양간 어떤 부모의 성격적인 특성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사실 기질적으로 원래 유전적으로 닮은 유전적인 부모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물학적 부모와의 유사성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양부모와의 유사성 정도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입양아 연구의 어떤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밑줄을 좀 칠게요. 네, 쌍생아 연구와 입양 연구 각각 우리가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죠. 쌍생아 연구하면 이게 어떤 연구다. 입양 연구하면 이게 어떤 연구다. 우리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베르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격의 5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 밑줄 한번 칠게요.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 뒤에 한 단원으로 한 강의에 아예 통째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말 그대로 공유 환경이라는 건 사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공유된 환경이 있겠고요. 예를 들어 동일한 부모한테 태어났다. 동일한 부모의 양육, 영향을 받고 자랐다. 동일한 경제 상황에 놓여서 자랐다. 라는 게 있겠죠. 그러나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 태어난 아이, 둘째로 태어난 아이, 또 막내로 태어난 아이, 뭐 서열, 순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환경을 경험했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이 비공유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현재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같은 형제자매로 자랐어도 성격이 다르게 형성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서 떠올려 보시면 사실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의 영향 우리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격의 정의에 대한 성격의 개념적인 것들, 성격의 특성적인 것들, 그다음에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정리를 하셔야겠죠? 제가 성격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특성으로, 개념으로 반복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독특성이라던가, 성격의 보편성이라던가, 역동성이라던가, 그쵸? 성격은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드러났을 때 성격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격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격에 어떻게 형성되는가에서는 쌍생아 연구와 입양 연구 중요하니 알고 계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